금융부터 부동산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따라 파격적인 민생 대책 또는 포퓰리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우석군 경제학자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나오시기 전에 쭉 뉴스는 보셨을 테니까 예. 어떤 주요한 눈에 띄는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인사하실 때 예, 파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파격적인 게 아니고 이거 파괴적인 거예요. 파격적이 아니고 파괴적이다. 이게 약간 자학적인 거예요. 자학적이다. 자기 심지어 파괴적.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행정부가 총괄하는 거는 국민경제라는 건데 예, 국민경제가 가정살림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 에코노미라는 얘기도 라틴어로 에코, 죄송합니다. 라틴어 써서 예. 에코가 집이고 그렇죠. 노모스가 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가장이 돈 벌어올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옆집에도 퍼주고 막 예.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나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다 합의해서 된 거거든 지금까지. 기존의 시스템은. 네. 예. 그럼 지금 국내 우린 반대 아니지 다 찬성하고 네. 속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의가 돼서 있던 건데 왜 만들었겠어요? 그게 나름대로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걸 막 파괴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검사 정권인데 군사 정권 때는 어떻게 했나? 그 옛날 자료까지 막 찾아봤다니까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전두환 싫어하는데도 전두환은 경제 지표는 다 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그럼 검사랑 뭐가 다르냐? 보니까 군인들은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조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병참. 네, 예. 그러니까 이 작전 나가면 장병들 먹이고 재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작전이거든요. 근데 검사들은 보니까 출근만 하면 돼요. 그 뭐 특활비나 뭐 업무 추진비가 다 나오니까 엄청나게. 아, 이 사람들 직업적으로 살림을 안 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군인들은 뭐 우리는 싫어할지 몰라도 사실은 살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한 10만 명 먹여봤네. 네, 그리고 이 작전 예. 나가면 현장 사령관은 아픈 장병은 없나, 굶는 애는 없나, 혹시 그래서 한 명이라도 타령하면은 자기 승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검사는 보니까 살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군사 정권 때도 그래도 경제는 웬만큼 갔는데 이 검사 정권에서는 망했다. 이 살림 안 해본 사람들이 이 가장이나 혹은 이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안 벌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파격적인 게 아니고 파괴적이고 파괴적이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포퓰리즘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좋은 거라서 근데 이게 막 조물주 같은 거예요. 나르시즘인가? 보기에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네. 창조주가 참 보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랬죠. 검사들이 보기에 참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거라서 이때 좀 이따가 이제 말씀하면 이게 작동 안 해요. 작동 안 할 것이다. 네. 이대로 해도. 작동도 안 하고 네. 일단 할 일도 없고 네. 그냥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순이 많은 그런 건데 일단 지금 처음 지적해 주신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벌어 들어오는 돈이 없다. 이건 세수가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세수도 문제지만 네. 형평성이 문제예요. 세수와 지금 형평성. 주식이나 금융이나 주택에 대해서 네. 일정한 세금을 물리자라고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조세연구원을 비롯한 수많은 조세 담당자들의 논의가 모여된 거야 이게. 그렇죠. 근데 그 네. 출발점은 뭐냐면은 이 월급쟁이 유리지갑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것만 다 뺏어가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 소득세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예. 형평성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세수를 충분히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만들고 조금씩은 다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맞추자라고 하는 논의거든요. 이거 다 털어주고 나면은 월급쟁이들 월급만 남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봐도 자기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담배세를 올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론을 내는 거예요. 한국의 담배세는 10년에 한 번씩 올렸으니까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진짜 담배세 올린다고? 이게 지금 한 4,500원인데 네. 10,000원 정도로 올리는 걸 지금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또 거기도 또 이제 이 악랄하게 또 이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야 이러면 저 나라 돌아가 그러면은 담배세도 좀 걷으면 됩니다. 이거 음흉하다니까. 아니 제가 담배세 올리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죄악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흡연율이 높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흡연율이 그래서 높으니까. 역진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누진적 기능이 있는 거는 부자들 쪽에 좀 더 물리는 거고 역진적인 걸 가난한 사람들 몰리는 건데 이렇게 쭉 해서 균형을 찾게 되면은 월급쟁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 하셨네. 그래서 이 세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수 구조에 대한 건데 이거 뭐 계산 좀 해보고 돌려야지 그냥 여러분 이거 멋있죠? 그거는 포퓰리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세수 구조에 관한 그냥 균형도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주식, 금융, 부동산 이건 다 자산이란 말입니다. 자산에 대한 세금을 확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3대 세 중에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인데 그 중에서 소득세하고 부가세는 다 그냥 내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내는 거죠. 다 내는 건데 그 중에서 유독 법인세는 대기업 중에서 돈 좀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위에 거고. 앞에 있어야 뭐라도 되죠. 근데 그 법인세를 확 또 낮췄단 말이죠. 처음부터. 더 낮추고 나면 이제 월급쟁이들이 이 국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종부세도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니까 자산과 관련된 세금 딱 낮춰버리고 금투세 낮췄다는 것도 한 5천만 원 그 차익을 보려면 한 5억은 투자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10% 정도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재주가 좋은 사람은 뭐 1억만 갖고도 할 수도 있는데. 매우 근데 5억으로 5천만 원을 이익 보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는 큰 손이 빠진다는데 큰 손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길게 보면은 좋은 증권 제도는 아니에요. 시스템은. 그렇지. 이 수없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안전한 거라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큰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지금 IMF 이후에 많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은 ATM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조금만 하면은 큰 이 외국 주주가 들어왔다가 환전하고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좀 빠져나가는 돈들 같은 것들을 안정화시켜야 사실은 체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권 코스피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 나라 성장률의 함수예요. 경제를 잘 운영하면 알아서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경제 개판 쳐놓고선 이 주식만 그게 제가 공부 비율을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집 큰애가 공부를 좀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가 저한테 이렇게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나중에 한참 나왔네 뭐. 비겁한 변명들을 막 하거든요. 이게 이래서 안 됐다 뭐래서 안 됐다. 또 맨날 아파요. 사실 그렇게도 안 아픈데 자 숙제한 거 갖고 와봐. 꼭 그런 것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독서와 이 공부를 해야 그래서 점수가 나오지. 점수가 너무 어려웠다. 우리는 뭐 사회과 시험 얼마 전에 봤는데 평균이 40점이었다. 근데 그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거 제일 잘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뭘 보면 아냐면요. 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까지 그 시절에 코스피가 딱 박스권이었어요. 10년 동안. 지금 우리 이 윤석열 그 군사 정권과 함께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어디서 할 거냐, 뭐가 끌고 나갈 거냐, 이게 없이 그냥 살림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공격적으로 어딘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은 어딨니? 없어. 그럼 R&D 깎자. R&D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나쁜 놈들이 많대요. 그럼 털어. 한 거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원전, 그 다음에 뭐 저기 무기 수출,
뭐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원전 방산. 그게 스케일 효과라고 좀 죄송합니다. 영어 예. 얘기해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 크기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이 떨어진 거를 예. 그런 몇 개가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반도체, 정유, 화학, 조선, 철강 이걸로 이제 쭉 커왔던 자동차하고 자동차하고 예. 이렇게 한 5대 업종으로 커왔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원전이랄지 방사는 세 발의 피 같은 업종들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예. 가장으로 얘기하면은 예. 가장이 어저께 10,000원을 얻어서 벌어왔어요. 예.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애들이 보고서 짜장면 2그릇도 못 시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린이들은 탕수육도 좀 사주고 그러면 10,000원은 아니야. 한 10만 원 이상은 아버지가 벌어와야. 그렇죠. 통닭도 한 마리 먹고 그럽시다. 그런데 나 10,000원 벌었으니까 이걸 우리 애들도 안 속아요. 그런 말은. 그래서 지금 이 국민 경제라는 규모와 이런 살림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갖고 왔던 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도 안 했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심각하네. 그 상속세는 주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주주들이 그 주가가 너무 높으면 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함의는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본인들 아들한테 딸한테 그 상속해주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상속세를 얘기를 해보면 제가 2022년 통계를 봤는데 보통 우리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7, 8천 명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10,000명도 안 되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높아졌 한 18,000명 정도 돼요. 18,000명이 죽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배우자, 자식 이렇게 다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식은 5천만 원까지 상속세 빼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빼줄 만한 사람도 다 해봐야 2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낮추고 높이는 거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국민 경제가 문제라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매우 특수한 것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법인에 대해서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많이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효세율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이 회사를 넘길 때 독일 같은 데서 이제 쓰던 제도를 갖고 온 거거든요. 정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우리가 법으로 뭐 명목세율이 뭐 50%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세율뿐만이 아니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건희 회장한테 넘겨줄 때 한 170억 정도 냈더만요, 상속세를.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막 올랐잖아. 그런 거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10,000명도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대부분하고는 아무 무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문제가 된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기분 학상 같은 얘기를 기분 학상? 기분 학상 너무 세금 많이 내서 큰일 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달성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 소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걸 막을 거냐, 혹은 이거는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가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을 해서 뭐 이렇게 뭐 공탁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정비되어 있는 얘기인데 상속세 너무 많이 낸다. 18,000명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주택자 다 포함하고 뭘 포함해도 이 숫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 저평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함수다. 그게 가장 정확한 함축적인 말씀인 것 같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가지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죠. 여전히 많죠. 아들한테 상속하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낮았고, 사실 뭐 조그마한 회사 어디 비상장 회사를 이쪽으로 상장시켜 가지고 또 이중 상장해서 그것 때문에 뭐 이쪽에 원래 상장돼 있었던 지금 뭐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케이스가 딱 그런 건데. 예, 예.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딱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내부자 거래 너무 많아가지고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하는 거야? 좀 해라.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내용. 주요 원인이었죠. 사실 현대 글로비스 아무것도 아닌 물류회사를 그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선한테 그 다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키웠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최근에 요거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예.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거는 이 한국에서 지금 뭐 이 금융 소득에 대해서 뭘 이런 게 아니라 북한 리스크가 지금 나가는 제일 큰 이유거든요. 이게 뭐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가짜 경제예요. 그러네. 외국인들이 볼 때 지금 한반도가 미국 평가로는 50년 이후로 가장 위태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북한의 거짓 공작이다. 예. 아니 외국인이 보기에 불안해. 그리고 돈을 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큰 얘기지. 거시경제를 움직이는. 이 살림할 때 이 얼마 뺀다고 해서 이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야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돈 넣고 빼는 사람들도 예리하게 보는데 예. 제도적으로 있는 거는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 그게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다. 저렇게 해서 저 나라 거시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그렇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수, 세입, 제도가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넣으면은 8%, 9% 성장률 나올 거 알아도 쉽게 못 넣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상속세 높았는데 상속세 지금 딱 그 기준으로 그대로 했었는데도 2021년에는 3,0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경제 전망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 때문에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상속세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요. 예. 전면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업법 등 해가지고서 다 조정해가지고서 한번 다운사이징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속세 때문에 지금 망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더 갈 수 있냐. 이거 개도국 시절에 막 쓰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서 뭐 세계 10위권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 막 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보면 뭘 하겠어요. 되게 이상하게 한다. 아니 게다가 기업이라는 법인격과 그 아들, 기업주와 아들은 그냥 자연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주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그 기업이 영속하고 존속해서 번영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 경영을 차지해도 아무런 문제 아닌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을 위해서라면? 아니, 네. 애플은 뭐 어떻게 됐냐? 그렇지. IBM은 누구한테 넘어갔냐 그러면은 한국 어린이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스티브 잡스는 아들이 없었나 봐. 아니 다 있어. 그렇죠. 맨날 이렇게 주는 거만 하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CEO를 오니까 저 사람은 이제 자식이 없구나라고 초등학생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 우리가 뭘 상식한 거야 지금. 스티브 잡스는 그냥 팀 쿡한테 넘겼지만 애플의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이게 성경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도 어디에서도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게 증명됐으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줬던 그 회사가 포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포드 2세 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 전문 경영인을 늘려고 했어요. 늘려고 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온다 생각해보니까. 포그 오브 워인가? 거기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케네디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국방장관을 데리고 가면서 포드 승계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포드 3세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포드가 세상을 만들었던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은 일본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 뭐 한국 차도 올라간다 그러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ESG 얘기를 많이 하죠. 영어 선수도 죄송합니다. ESG의 그 G가 거버넌스죠. 그래서 지배구조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맞추라고 하는 건데 한국은 지금 ESG의 E만 생각하고 이 G는 몰라요. 그리고 E도 생각을 안 하는 거. E도 그냥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도.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세션을 주시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보다 왜 그것도 파괴적이냐? 그것도 아니 그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를 622조를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잘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이야기는 숟가락 얹기라고 하거든요. 숟가락 아주 전문 용어로는. 그 누가 이 잔치집에 이렇게 쫙 상을 차리는데 숟가락 갖고 와가지고서 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일장 연설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날이냐.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미 이제 투자 발표를 한 거를 모아가지고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마치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 어떤 덕인 것처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원전을 또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나쁘게 연결되죠. 나쁘게 연결된다. 이 원전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10년 후의 세상에는 원전에서 들어온 전기로 만든 반도체는 수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리백 때문에. 그리고 20년 후로 가면은 상당히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장이 돼서 딱 돌아가면 27년 후거든요. 그러네요. 27년 후에도 원전으로 만든 반도체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을까? 이거 아직 돌려보지도 못했는데 이 공장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세대 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세대 후에도 지금처럼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진짜 그때 군인들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검사들이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참 어렵게 됐다라고 땅을 칠 일이 생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반도체 공장 만드는 미국의 아리조나도 그 옆에 다 태양광이던데? 네, 그 전략적으로 그런 데 가는 거거든요. 일부러 저 햇빛 많은데. 그렇게 하고선 왜냐면 이 경제가 착한 사람들만 하는 경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라도 잘하면은 시험 과목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기가 좀 괜찮아 그러면은 시험 과목 바꿔서 다 이렇게 하세요. 야비하죠. 야비한데 경제 원래 야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착해요. 그런 면에서는.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줘야겠다라고. 그 사람들한테만 착해. 사람 착한데 좀 경제는 야비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쟤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해야지. 근데 천천히 친구들하고 이게 즐기면서 이게 유람선 탄 사람 같아요. 큰일이네.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그쪽 사람들한테만 이제 착하면 나라의 전체 경제의 그 밸런스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죠. 그게 성장률에 나오고 출생률에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의욕이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의욕이 떨어져. 제일 큰 거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간접세가 늘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담배 소주 그런 거 다 왜냐면 없다 보면은 이제 이런 소득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게 되거든요. 부가세를 올린달지. 근데 이거는 또 직접 그 사람 내는 게 아니니까 또 반대하기도 좀 뭐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조세 구조가 역진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거요. 소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참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림만 봐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힘드니까 돈 좀 더 내세요. 당신은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죄악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그것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깨끗하고 투명한 곳에서 세금을 안 걷게 되면은 어둡고 그런 곳에 많이 걷게 돼요. 근데 대통령은 벤틀리 72억짜리 그런 비유를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팔아야 그래야 밑에 서민들까지 잘 살게 된다. 그 얘기하면서 이 탈법, 불법 그런 내지는 세금 너무 많이 내는데 벤틀리 만드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서 만들었던 얘기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지. 영국도 상당히 세금이 높고 그런데 다 거기서 하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최근에 영국도 제조업을 살리려고 좀 많이 쓰는 비유는 아닌데 앰프 스피커가 다
그 90년대부터 영국에 있던 많은 회사들이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OEM으로 만들면서 네. 가격 경쟁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하이엔드 라인들을 다시 영국산으로 가지고 와요. 그 영국의 무슨 런던 근교 어디서 네. 하고 비싸게 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세금 덜 내고 뭐 덜해서 그거 만들었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는 처음 그렇죠. 다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나고 영국에서 이 고용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거를 리쇼라고 하거든요. 또 여기서 죄송해요. 리쇼링. 예. 예. 영국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과서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니 거시 교과서 이렇게 하려면은 예. 건전재정이라고 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전재정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세입을 막 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 볼 때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 정부 들어올 때마다 소득세를 우리가 내는 거를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네. 당대 충분히 자기가 소득세를 냈으면 네. 상속세를, 특히 이제 북구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소득세를 워낙 많이 내니까 예.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들이 있어요. 있죠. 스웨덴인가 그런 나라들은 아마 폐지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중 부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거는 세금을 네가 내냐, 예. 피상속인이 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의 소득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냈다. 아니 근데 그 이름도 달라. 유산취득세야 그거는. 예. 예, 피상속인이 내면 그건 유산취득세지. 근데 우리의 상속세는 이 사람의 소득으로 잡혀서 그렇죠. 네가 예. 상속을 하고 내면은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피상속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불로소득 아니냐. 그렇죠. 아버지가 집을 사는데 당신은 무슨 기여를 하셨어요? 무슨 소득을.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양쪽 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처럼 뭐 다른 나라처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매우 투명해져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주식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공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가 번 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낸 거다라고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저 사람은 월급이 아니라 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내지는 뭐 이런 금융소득으로 벌었는데 그런데 소득세 상속세도 줄여준다고 그러면 이게 빠져나온 거는 어떡할 거야? 그렇지. 이게 지금 모순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저부담 개판복지죠. 저부담 개판복지. 이제 유승민이었죠.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솔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는 모르겠지만 충격받았어요. 중부담 중복지라도 하자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도 원래 세금 올리고 이렇게 하자는 것들이 대처 등장하기 전에 보수 쪽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살리면 우리가 잘하는 거야. 뭐 처칠이 무슨 세금 깎아주고 그런 적 있나요? 근데 이제 대처가 나오면서 이제 흐름이 바뀐 건데 원래 보수의 회복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한국이 진짜 선진국 되나 보다. 라고 했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박근혜가 막 쳐버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그 상속세도 정말 줄여줄 수 있고 그런 건데, 소득세랄지 이런 거는 제대로 안 내는 상황에서 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낮게 내는 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뭐 지금 정도면은 그냥 소득세율이 이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좀 조정에 대한 것들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지금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막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이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도소득세 번호 이런 거? 아니,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재산세는 다 깎아줬잖아요. 아니, 근데 이 아파트 자체가 비싸졌으니까 밀 거다. 그래서 2022년
통계 제가 본 거예요. 네. 내년 2022년 이미 다 올라간 걸 반영한 상태잖아요. 아, 이미 올라간 걸 반영해서 봤더니 7, 8천 명 하다가 네. 많이 올라갔더니 18,000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아까 상속세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근데 상속세 대상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죠. 예. 내는 사람이 아직 2만 명도 안 돼요. 한 해. 예. 2029 최근 자료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절해 보는 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18,000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거냐 지금 우리가. 그러네요. 한 해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랑 한 비교를 30만 명 정도 돼요. 30만 명? 30만, 34만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유, 그러면 한 2%, 3%?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그거는 증여를 했다. 증여세도 볼 만큼 받죠. 근데 증여세가 그렇게 급증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이다. 근데 한국은 다 현금에 관해서 완벽하게 추적이 되기 때문에 예. 부동산 이거 다 우리 실명제라서 어지간한 이 전문가도 빠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증여세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10년에 한 번씩만 해야 그렇죠. 이게 유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집이 큰 게 있는데 예. 30년 전에 미리 집을 팔아서 본인이 그거를 전세로 살면서 그 얘기를 자식한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쏴줬다고 할 때만 세금 싸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어떻게 그걸 세금을 물리겠어요. 그렇지만 중산층이 다 그럴 거다. 그건 과도한 예상이죠. 주로 이제 근데 사실은 그분 살았던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예. 국세청이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죠. 그거는 예. 세무사무소에서 절세 전략으로 그렇게 많이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세금이 엄청나냐 그러면은 그렇지. 전세로 사는 그 사람은 또 그거는 이자를 내잖아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은 많이 줄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절세 전략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른바 한국 사회 부자들 한 10% 정도의 부자들은 충분히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지 않아요? 합법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조금씩 몇십 년 전에 금을 사고 있다가 그렇지. 그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죽기 10년 전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5%에서 10% 되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서 진짜로 옛날 자료를 다 보고 국세청 최근 자료 다 봤는데 상상 속에 있는 얘기지. 그래 국가 경제랑은 별 상관도 없는 이야기. 아니 술 먹다 하는 얘기 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다 놓고서 우리나라가 하겠으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수의 규모로 따졌을 때도 사실은 1, 2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가? 네. 1년에? 크지 않아요. 크지 않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1, 2조보다는 큰데 그건 이제 워낙 위에 몇 사람들이 팍팍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조 정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블락딜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속세라는 틀보다는 지금은 기업을 승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다른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업 상속제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다 있다니까 지금.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그래서 상속세에서 거기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거는 기업과 법인을 어떻게 승계시킬 거냐. 다른 챕터에 있는 얘기를 거기서 확 붙여가지고서 아니 아저씨 왜 이러세요? 여기서 다 지금 그때도 너무 이 혜택에다 돈 많았는데 지금 합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정리된 얘기인데 그걸 여기 들어가가지고서 우리 기업들이 망해요. 그렇게 망할 회사는 벌써 망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그 가업을 승계한다는 조건이면 뭐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뭐 매출 한 5천억 이상까지도 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5천억 이하인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
독일은 제조업이 많고 작은 데가 많으니까 예. 독일도 한번 그런 걸 정비를 했어요. 그거는 예. 상속세 차원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국가의 산업관리 차원에서 하자.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서 이미 네. 다 그리고 했던 걸로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데. 아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럼 거기에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추거나. 그렇죠. 저쪽 법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상속세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갖다 붙인 얘긴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라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인세를 초기에 그냥 깎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수 부족이랄지 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 영향 없죠. 아무 영향 없습니까? 아무 영향 없는 거 그거는 이제 레이건 때부터 이제 실증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했는데 일부 효과가 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 다른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서 그 감세에 의한 경제 성장 효과가 약간 보였는데 사실은 검증 안 된다가 그렇겠죠. 약간 그것도 약간 기분하게 해요. 그냥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네, 다르니까. 그래서 일괄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관찰하기 어렵다. 그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가 는다. 늘 수도 있지만 는 적은 없다예요. 지금 뭐 기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이걸 뭐 이게 효과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당장 나타난 걸로 봐서는 지금 뭐 워낙 세계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인세 깎아줘서 그게 국민들이 체감을 했다, 뭐 고용이 뭐 창출이 많이 되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게 정치 효과 얘기를 하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예. 국지전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세계적으로 어려웠다. 그럼 일본은 그렇지. 그렇지. 일본은 지금 일본 왜 이렇게 주식시장 좋아? 잃어버린 20년에서 나온다. 예.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다 힘든 거다. 예.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이게 비교해 보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경제 운영한 뒤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된 게 처음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더 힘든다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된 네. 다음에 한 7, 80년대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IMF 때. 근데 되게 산업 구조는 뭐 일본이랑 우리가 많이 비슷하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보수들이 강한 것도 비슷한데 정권도 지금 일본은 계속 보수거든요. 근데 이 일본은 이 위기에 전환을 해서 어쨌든 지금 상당한 성과를 보였는데 우리는 왜 이래? 사람들 근데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그 일본의 내각도 그렇고 기업들이 그 임금 인상 좀 해라. 엄청 올리려고 하죠. 예. 그렇게 해야 뭐 소득이 증대돼야 소비가 증진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게 좀 먹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엔화 관련돼 있는 이제 여러 것들이 종합적인 거고. 엔화가 워낙 가치가 낮아져서. 예. 막 떨어뜨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는 다르게 그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쟁이 있어요. 저 후에도 일본이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지금도 마이너스 0.1인가 그럴 거예요. 안 올리고, 근데 그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움직여서 일본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다시 뒤집으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고 구조조정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경제 체질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체질을 약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그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좀 깝깝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는 거는 늘 첨단 맨 앞에 있는 그런 정치 논쟁이에요.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정.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본은 경제 민주화라고 표현하면은 일본 총리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을 막 하면은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하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과정이 없는 경제를 해요. 과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토론회라고 되는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친한 사람들. 그래서 이건 발표회예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발표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와서 갔더니 대통령이 막 떠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본이 하면은 그 총리 날아가요. 그러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찬반이 갈리거든요. 그렇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총리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 이 뭐 법인세 낮춘다 그러다가 이 그 여성 총리가 며칠 못 해보고 날아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선진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좀 알려줘야 그러니까 미리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큰 경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해도 괜찮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네. 파레토 옵티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파레토 최적이라고 번역하는데 예. 그럼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예.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케이크가 있다 그러면은 예. 누가 하나 더 먹으면은 다른 사람이 덜 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 크면은 서로 다 먹을 수 있는데 파레토 최적이면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 거 뺏지 않으면은 더 먹을 수 없는 상태다. 한국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세금을 빼면 다른 누군가의 세금을 더 내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 세금을 갖고 과학기술 투자할 사람들의 몫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 과정은 뭐냐면은 미안해, 이 사람한테 뭘 줄 거야. 그렇지만 너한테 혹시 부작용은 없니? 라고 물어보면 큰일 나요, 우리 죽어요. 그러면 그럼 조정을 좀 하자. 그런 과정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잘못된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과정이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우리 회사 망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잘 반영하면 그걸 줄이는 과정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파레토 최적에서 누군가는 필히 손해를 봐요. 그 생각해 보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이게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된 채 예. 깜짝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민주적이지 않은 반민주적인 발상인 거네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사실 과정의 민주화거든요. 정치 민주화라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거는 과정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선거로 뽑았다. 뽑은 사람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뽑는 과정의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이 검사 정권의 가장 큰 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 잘못되는 과정이 뭐냐. 그러네요. 밀실에서 어느 날 술 먹다 같이 지네끼리 결정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이 큰 경제가 작동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네.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에 들어오고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약법도 결과적으로는 개선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경제라는 건 정답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못 살 때는 정답이 있죠.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수입하면 돼. 그리고 수출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어떤 이득을 어떤 층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분열될 것이고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속셈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그 계산이 맞냐? 그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안타깝네. 다 그런 고려하는 거예요. 정치도 고려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 국민의힘이 그대로 한가? 과반을 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엔 지금 개헌선 방어도 어려워요. 100석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3세력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딱 둘이 붙을 때는 51대 49 딱 구도거든요. 근데 3이 되면은 또 3분할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만 갖고서는 100석을 넘기냐 못 넘기냐 그게 또 하나의 기준점이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지금 그 옆에는 지금 우리 검사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요.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싹 없어요.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모여보니까 틀렸다. 근데 아무도 틀린 얘기 안 해줬다. 그게 캐네디 때 아주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캐네디 때 쿠바를 그냥 쿠바 사람들한테 쿠데타를 시키기 위해서 해안을 침투를 해라. 침투하기 전에 다 준비하고 있다가 막
거의 몰살 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죠. 맞습니다. 예. 캐나디 최대 오점이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캐나디 주변에 왜 아무도 이런 이거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캐나디 퀴즈만 있었다 그때. 그래서 이 우리끼리 맞다고 하는 것들이 현실에 나왔을 때 그게 맞느냐라고. 그 정치학 이론이나 의사결정 이론은 되게 중요한 사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실행을 해버리고 막 말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뭐 아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행은 설마 안 되겠다?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분할돼 있고 그래서 실행은 안 돼요. 이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저라도 가서 1인 시위하고 그래야죠. 이게 나라 망한다. 근데 말만 하고 이게 사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포퓰리즘을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것도 유효한 트럼프쯤 돼야 진짜로 그걸 했지.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오전 9시에 조수진의 정치본색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최경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본색. 사실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